서경원의 책 이야기 시간입니다. 책 소개해 주시는 분 서경원 선생님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이 존 롤스의 정의론. 네. 이 책인데 이 책을 선정하시게 된 계기는? 요즘에 몇 달 사이에 저희가 되게 조금 많은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두 지지층에서 모두 다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좀 한번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는 예. 그런 기회가 뭐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논의의 장이 이제는 좀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런 생각으로 정의했고요. 예. 정의론이 되게 두꺼워서 예. 원래 존 롤스가 쓴 정의론이란 책은 원서 자체는 두꺼운 거죠. 너무 두꺼워서. 근데 이 책은 되게 얇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두꺼워서 거의 못 150페이지 읽는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예. 근데 그분의 제자인 우리 황경식 박사님 교수님께서 정리한 책인데, 네. 롤스의 정의론을 읽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에게는 이 책이 입문서 충분히- 같은 거구나. 네, 예, 입문서고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갈기를 잡을 수 있다 네. 생각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우리 서 선생님은 원문을 두꺼운 책을 읽었다는 거네.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싹 읽었는데 예. 기억에 남는 게 없어서 새로 사가지고 이번에 이제 예. 또 샀는데, 두꺼운 책을. 네, 예. 이번에는 좀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이제 꼼꼼하게 읽으려니까 잘 안 읽어지고. 그럼 원래 책은 몇 페이지 정도나 돼요? 두껍다는 게? 지금은 우리가 소개하는 책은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요약한 페이지를 거라. 보질 않았는데 한 7,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게 커요? 네, 굉장히 예. 두꺼워서 예. 읽을 수는 있지만 저처럼 머리 남지가 잘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을 좀 추천해서 읽기를. 그렇게 보면 존 롤스의 정의론을 그분의 제자인 황경식 박사가 요약해서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 책은.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남기기에 좋고, 네. 롤스의 정의론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잘 머리에 안 닿거나 입에 잘 붙질 않는데요. 네. 이분이 우리나라 용어로 썼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읽힐 수 있겠다고 봅니다. 좀 부드럽게 읽히는 것도 있고 저는 읽으면서 네. 황경식 이분 여기 지은이가 황경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나름 요약하고 자기의 생각도 좀 넣는데 그렇죠, 뒤에 그렇죠. 실천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황경식 박사의 주장이 나는 많이 느껴졌어요. 예. 네, 조금 예. 약간 좀 다듬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주장도 좀 넣고 그렇죠, 그렇죠. 한 우리 사회를 빗대면서 그 문제는 이따 책 얘기하면서 나올 것 같긴 하고 네. 예. 일단 그러면 이 책 네. 요약을 해주세요. 어제 정의란 무엇인가 옛날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는데 마이클 샌델보다 전에 존 롤스가 이 정의론을 1970년대에 이 책을 쓰면서 조금 약간 주목을 받았던 책인 거죠. 그렇죠. 예. 이 이제 원래는 이제 존 롤스의 정의론이 71년도에 예. 나왔는데요. 그 전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굉장히 고대에서 정의를 철학자들이 정의하려고 계속 정의한 게 있었죠. 예. 정의를 정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쉽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이 40년간 정의만 한 분야에서만 연구한 굉장히 인정받고 대단한 업적을 가진 존 롤스 학자인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론이 사실 마이클 샌델 덕분에 인기가 끌었지만 그 사람 전에 정의론의 선구주자라고 말할 수 그렇죠. 있겠고요. 71년이면 제가 70년생이니까 뭐 일찍 그렇죠. 나온 거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책을 많이 안 읽을 때. 그러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러면 존 롤스가 정의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얘기해 봅시다.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답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네. 나중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그 사람의 답이 이제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네. 자유나 기회나 소득들의 가치가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평등한 분배가 되더라도 네. 그런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의의 가치들이나 기준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이란 관점에서 정의를 보는 거죠. 그렇죠. 분배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분배 정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제 가치나 기준들을 세워가고 논증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면 원초적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의를 도출하고 합의하는 공정한 입장이 원초적 입장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원초적의 입장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용어예요. 그렇죠.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평등한 분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정의가 형성되는데 그렇죠. 이 분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게 그렇죠. 그게 원초적 입장이에요. 원초적 입장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설명해 주세요. 예. 근데 이제 그 정의를 도출하고 합의하는 공정한 입장을 모두 다 가진다라고 전제하는 건데 네. 근데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사실 있어요. 예. 근데 인지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조건이 있고 예. 이제 동기적 조건이 있는데 인지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그러려면 무지의 베일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네.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게 출신의 배경이나 어떤 능력치가 다르면 예. 불공정하니까 예. 우리가 모두 못 볼 수 있게 어떤 모자를 쓰듯이 두건을 쓰듯이 이렇게 무지의 베일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인지적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는 그렇죠. 상대방을 편견 없이 보기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건데 무지의 베일은 자기 스스로한테 씌워서 자기가 아무 선입견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무지의 그렇죠. 베일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삼성전자의 아들일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분배의 정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니네 원래 있던 입장, 너의 그 타고난 것들을 벗어버리고 똑같이 무지의 배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자기의 여건과 달리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지의 배를 쓰고 어떤 것이 정의인가 어떤 것이 평등한 분배인가를 생각해보자. 이게 원초적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그 전에는 사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는데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네. 살펴보니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입장이 우리가 이제 뭐 진화론인데 사회 진화론적인 입장으로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커지면 사회도 발전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공리를 많이 알려고 하다 보면 이 공리를 계산하는 사람이 좀 더 있어야 되고 네. 예측하고 분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리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주 적절하게 계산하려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네. 공리를 완벽하게 배분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롤즈는 그런 공리주의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지의 베일을 쓰고 당사자들 너무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고 충분히 정의적인 분배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전제하자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 마이클 샌델 얘기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마이클 샌델도 공리주의에 대한 반대거든요. 그렇죠. 근데 존 롤스도 일단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모두가 아름다운 분배를 네. 하면서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실험을 했는데 그 공리주의는 실패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존 롤스는 정의론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원초적 입장인 거고 무지의 베일인 거죠. 예. 그렇죠. 그걸 이제 보통 이제 형식적 기회균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형식적 기회균등이 사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을 쓰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회균등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말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나 양도세 비율을 좀 증대시킨다거나 네. 그냥 점점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니까 이 비율을 맞추자라는 측면인데 이거를 수정된 사회 체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자유주의적인 평등 체제를 주장해요. 예. 그래서 형식적인 기회균등에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실질적인 기회균등뿐만 아니라 공정한 기회균등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점차 단계별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원칙이 아까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을 쓴. 그러니까 상속세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때 상속세를 보는 거하고 그렇죠. 상속받을 게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죠. 너도 나도 무지의 베일 똑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원칙을 세워놓자. 그렇죠. 그게 원초적 입장이고 그게 전 사람들이 자기가 상관없이 그런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을 쓰고 원초적 입장에 합의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원칙이 또
그 두 가지 원칙을 이제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제 그 두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이제 좀 특수한 정의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정의관이 모두가 작동되면 참 좋지만 네. 현실에서는 그러지 않으니까 논중으로 도출된 정의관이 두 개가 있어요. 좀 특수한 정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그 원칙이 두 가지가 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제1 원칙을 이제 원칙이. 1원칙이라고 하는 제1 거죠. 존 원칙이 롤스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작동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평등한 자유 원칙은 뭡니까? 평등한 자유란 뭡니까? 평등과 자유가 같이 있어요.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자유주의적인 평등 체제가 사실 있다라고 해서 사실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차등도 있을 수 있고 자연적인 차등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옳을 건가라는 것이인데 그거를 자연적인 어떤 자질에 대한 불평등을 우리가 손댄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타고난 능력이 운동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네.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네. 뭐 이해력이 대단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건데 네. 이런 타고난 어떤 자연적인 자질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되게 어려우니까 네. 자연적인 이런 변수 자체를 원격적으로 좀 조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그게 자유가? 아니요. 그래서 네. 평등한 자유를 설명해 달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등한 자유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책을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입에 잘 네. 붙지가 않아요. 제가 이야기는 평등한 네. 자유는 네네. 모든 인간이 네. 개인적으로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 책 보면서. 우리 선생님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한 바는 각자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자유 체제와 양립할 수 있는 어떤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 이해 못했어요. 나 무슨 말인지. 예. 어떤 커다란 틀에 의한 평등 체제에 대해서 내가 누릴 수 있다. 어떤 평등 체제가 존재하면 모든 사람이 작동되는 평등 체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작동되는 평등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작동하고 어떤 사람에겐 작동하지 않는 평등한 원칙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작동되는 평등한 자유 원칙. 어떤 권리나 어떤 자유권 뭐가 어떤 개인이 뭘 할 수 있다면 이 권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걸 접근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어떤 사람은 난 이거 자유야. 이거 나 자유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줘. 예. 저 사람도 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줘. 예. 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런 개인의 자유를 누리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작동되는 원칙이 있어요. 너만 그걸 누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가 그 자유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너랑 똑같은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그렇죠. 한다. 그게 평등한 자유. 그렇죠. 예. 조금 예. 말이 조금 정리가 제가 된 것 같아요. 예. 두 익숙치 번째. 않지만 예. 근데 두 번째 그러다 원칙. 보면은 어떤 기본적으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일단 그 논의는 좀 이따 하고 그게 이제 차등의 원칙인데 그런 불평등한 조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 원칙을 네. 용어로 먼저 설명해주고 아, 그다음에 해설을 해줘야 청취자들을 안 읽은 사람은 이해하죠. 아 예.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원칙은 뭐냐? 차등의 원칙이에요. 그래 그래서 차등의 원칙이 있죠. 이 원칙에. 이게 정의로운 조치 원칙하고 양립하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득을 얻게끔 해주자라고 네. 하는 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제가 정리하는 게 맞는지 봐세요. 다 평등한 자유를 누려. 거긴 동의했어. 네. 근데 사람마다 태어난 게 달라. 네. 그리고 너는 부잣집에 태어났고 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네. 근데 너같이 똑같이 자유를 누리면 나는 너를 앞질 수도 없고 평등이 형성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랬거나 장애가 있거나 해서 똑같은 자유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도 더 얻지 못하는 최소 수혜자, 최소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네. 이 사람들한테 너보다는 더 많은 혜택, 최대 혜택을 주는 차등 베푸는 거에 있어서는 차등의 원칙도 이 원칙으로 니네들이 인정해야 돼. 네. 이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려고 하다 보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지만 타고난 어떤 불공평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려면 불공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차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조건 공평하지 않고 약간 차등을 둘 수 있지만 네. 최고로 수혜를 못 누린 사람들에게 최대 이익이 갈 수 있게끔만 그 정도의 차등의 원칙은 두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사람들한테 공평을 딱 들이대면 네. 그 사람들은 평균으로 올라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또 얘기했지만 최소 수혜자, 그러니까 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수혜자한테 더 줘야 된다라는 건 동의하는데 그게 왜 최대 혜택인지는 나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그건 거기도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최대 혜택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차등이란 말은 좀 불공정의 의미가 뉘앙스가 우리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좀 차별을 둘 수 있다라는 원칙인데 그러면 차별을 두는 원칙, 차등의 원칙의 제한점이 나 돈 많이 버는데 나 세금도 많이 내는데 나한테도 혜택을 많이 줘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근데 그런 걸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가장 가난하거나 나약한 세대들에게 이 사람이 이익을 최대 누릴 수 있다면 차등적인 원칙을 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차등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어떤 원칙들을 적용한다, 정책들을 마련한다는 아니, 것은 내가 물어본 괜찮다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된다까지는 난 동의. 근데 그게 왜 최대 혜택이냐라는 건데 이 요약본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혹시나 원본을 읽은 우리 선생님은 그게 그 최대라는 게 그 나라의 최대가 아니고 예. 수혜자에게 갈 수 있는 최대 이익. 수혜자에게 갈 수 있는 최대 이익.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10명이 있어요. 네. 근데 능력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20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5밖에 가져갈 수 그렇죠. 없어. 이렇게 100을 열로 나누다 보면 20, 30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3, 5가 그렇죠. 있지만 이 3밖에 못 가져가는 최소 수혜자한테 네. 평균을 하면 10이니까 네.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10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최대로 갈 수 있는 20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수치까지는 얘기 안 하는 건가? 네, 그런 게 아니고 차등을 둘려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아까 이미 30을 가져간 사람에게도 네. 또 30을 가져갈 수 있는 차등 원칙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차등의 원칙은 아니고 3을 가져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갈 수 있게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수가 5에서 20이라면 20을 가져갈 수 있도록 차등의 원칙을 둬도 된다. 그 사람에게 네. 전체 해서 최대가 아니고 네네네. 그 최소 수혜자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혜택을 줘야 네. 된다. 예. 최소한 제가 이해한 거는 그겁니다. 저도 그거는 이해가 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근데 이렇게 차등의 원칙이 되니까 그러면 그다음 원칙이 또 이 원칙에 또 하나의 원칙 있잖아요. 기회 균등의 원칙. 네. 이제 그냥 그러려다 보니까 무조건 차등을 둬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냐라는 것인데. 그러면 기회가 불평등해지니까 기회 자체는 평등해야 된다. 그렇죠. 예. 공정한 기회 균등으로 해서 어떤 직책이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은 공정한 기회를 균등을 나눠서 나눠주되 그 최소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는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에게 기회 균등을 박탈해서까지 차등의 원칙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평등인데 평등만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렇죠. 최소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차등을 줘. 근데 차등을 또 해보려고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등을 위배하는 그렇죠. 일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기회는 균등하게 평등하게 가야 되는데 이 기회까지 뺏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칙들이 상호 보완적인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존 롤스의 정의론을 우리 둘이서 많이 정리한 거죠. 700페이지 이 책엔 150페이지 가라는 존 롤스가. 근데 이 사람은 왜 이걸 700페이지나 이렇게 설명했을까? 이제 40년간 이제 정의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이제 왜 정의를 논해야 되는가, 정의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궁금증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책에서 보면은 정의의 첫 번째 논의 대상이 사회의 기본 구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회의 기본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회의 기본 골격이 되는 그런 구조부터 네. 정의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이 미국에서도 인기는 있었지만은 어떤 일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어렵고 사실 읽은 저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도 보면 개념이 상충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무죄 베일이라든지 이거는 인식론적 차원이에요. 차원이죠. 인식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말한 사회 구조적인 가지 정의로 간다는 거는 인식론이 아니라 그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사회 구조적인 것 어떤 실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제도를 바꾸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인식과 구조가 같이 가면서 내가 이제 700페이지를 안 읽고 150페이지밖에 못 읽어서 그렇지만 이게 서로 안 맞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는 조금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비판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자기의 주장들을 계속 보완해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이제 한마디로 좀 정의를 굳이 해보자면은 정의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해서 예. 한 사회나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것이 정의야라고 하는 기준들을 마련해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논박적이고 정의가 각자의 정의가 따로 있었는데 예. 존 롤스는 정의가 뭔지 정의해서 정립해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게 많은데 그거는 2부로 좀 넘기고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존 롤스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간의 철학사에서 정의란 건 인식론적 차원이에요. 인식론적 차원인데 공리주의가 나와서 실천적인 의미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룩해 보려고 했어. 근데 그게 실패했어.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막스가 공산주의에서 이 평등한 분배를 만들려고 했어.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어느 정도 실패를 한 거야. 이 차원에서 롤스는 이 평등에 기반한 정의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저는 이걸 좀 이해했거든요. 굉장히 사실 높이 평가할 만하죠. 왜냐하면 그런 시도를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오늘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가 어떻게 정의를 정했는지는 얘기 나눴고 이 사람의 정의론이 무엇이 문제 있고 어떤 것들이 보완되고 어떤 것들이 또 이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2부에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존 롤스의 정의론에 관해서 성영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